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스라 작가 인터뷰집 깨끗한 존경을 통해서 알게 된 작가의 책입니다. 아무튼 비건, 김한민 작가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스라 작가의 집안 모두가 비건이 되었다고 해서 저도 이 책을 읽고 나면 좀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읽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그 불편함이 점점 더 커지기를 기대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이 책의 내용들을 곱씹으려고요. 여러분에게도 이 책에서 제가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그런 대목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서두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간단하다. 나는 어느 날 무언가를 보았고 알게 되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변화를 시도했다. 시도의 결과는 좋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다. 이게 다다. 내가 보고 알게 된 그것은 무엇일까? 이 말을 쓰자니 너무 크고 거창한 말이라 주저하게 되지만 아무래도 이 말이 아니면 안 되겠다. 거창하다고 무조건 피해갈 일도 아니다. 그렇다. 내가 본 것은 진실이다. 어떤 진실인가? 동물성 식품에 관한 진실이다. 육류와 유제품의 생산과 소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7가지 대표적인 악 혹은 진실을 추려봤다. 하나, 잔인함. 눈 뜨고 못 볼 잔인한 동물 학대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둘, 오염. 물과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된다. 셋, 온실가스. 지구온난화에 크게 기여한다. 넷, 훼손. 숲과 밀림을 무차입히 파괴한다. 다섯, 리스크. 발암물질 등 위험요소가 인체에 유입된다. 여섯, 병.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일곱, 양심마비. 대량 살처분이 일상화되었다. 하나씩 간단히만 훑어보자. 잔인함. 공장식 축산업에서 동물들의 삶은 삶이 아니다.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밀집 사육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관리자들이 동물을 학대하고 구타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들이 병에 걸릴 확률과 치사율은 높아진다. 이들을 살려두는 것은 항생제 과다 투여뿐이다. 병든 동물들은 방치되거나 산채로 쓰레기처럼 버려진다. 도살업체들은 하나같이 인도적 도살을 한다고 주장한다. 단시간 내에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인 비즈니스 세계에서 동물 한 마리를 죽이는 시간은 짧을수록 비용은 적을수록 좋기 마련이다. 전기 충격이나 순간적인 고열 또는 가스로 죽이는 경우도 잔인하긴 매한가지이다. 살상 공정 이후에도 의식이 남아있는 동물이 컨베이어 벨트에 매달려 목에서 피를 철철 흘리는 일도 허다하다. 생각해보면 인도적인 도살이란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다. 오염. 육류 생산을 위한 물 소비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소고기 1kg을 얻기 위해서 약 15,000리터가 든다. 가축들이 배출하는 분뇨와 폐수는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킨다.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여기에 축산업이 놀라울 정도로 많은 기여를 한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 전체 배출량의 최소 18%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비행기, 자동차, 기차, 선박 등 모든 교통수단을 합친 배출량 13%보다도 많다. 훼손. 우리는 산림 파괴에 둔감해지고 있다. 1, 2초마다 축구장 넓이의 산림이 해마다 이탈리아만한 한 크기의 산림이 없어지고 있는데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현재 속도로 벌목이 지속되면 100년 내로 지구의 열대 우림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무엇 때문에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는 이 소중한 열대림을 그토록 열심히 베는 걸까? 우리가 햄버거를 먹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리스크. 열악한 가축 사육 환경 때문에 창궐하는 병균을 억제하기 위해 항생제가 남용되고 있다. 미국 전체 항생제 판매량의 80%가 축산업에 쓰인다. 이 항생제는 사람에게도 전달된다. 뿐만 아니라 가공육에는 발색제, 산화방지제, 조미제, 보존제, 착색제,
이런 각종 화학물질이 첨가된다. 이런 식품 첨가물은 인체 내 생화학 반응을 교란하거나 세포에 손상을 입히기도 하고 발암세포를 만들기도 한다. 병. 많은 이들이 육식과 단백질과 힘과 건강은 같다는 미신을 철석같이 믿는다. 덕분에 한국은 고열량 육류 섭취 습관과 관련이 높은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심장질환, 중풍, 제2형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 암 등 육류와 관련이 높은 각종 성인병들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에 수위를 차지한다. 육류 섭취로 인한 잉여 단백질은 신장을 혹사하고 뼈에도 손상을 주며 지방질은 인체 조직에 저장되어 당뇨의 원인이 되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변하고 콜레스테롤은 동맥에 쌓여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 양심마비. 처음 살처분이 일어났을 땐 감정이 묻은 사람들도 이건 아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사회 각계에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달라진 건 없다. 우리의 새치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습관 때문이다. 고작 그거다. 가장 중요한 진실.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해도 나의 생존을 위해 정말 어쩔 도리가 없다면 이기적인 발상이지만 나 또한 변화를 기피했을지도 모른다. 바로 이 점에서 가장 큰 진실이 가장 큰 거짓말에 가려져 있다. 즉 인간은 건강하기 위해 육류와 유제품을 꼭 필요로 한다는 거짓말이 그것이다. 진실은 이것이다. 육류와 유제품은 백해 무익하며 비건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게, 아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결심. 나는 비건인가? 그렇다. 아주 자랑스럽게. 그런데 어쩌면 아닐 수도 있겠다. 완벽함이란 잣대를 가져다 대면 아마 대략 96%쯤 비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건이란 말을 택한 이유는 그것이 내 지향점과 가장 가까운 점도 있지만 지금 한국에선 불완전한 비건조차 너무 적어서이기도 하다. 적어도 뭐뭐는 하지 않겠어라는 자세로 그 최선이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살고 싶기 때문이다. 고통을 지각하는 생물을 죽이지 않고 살아가기란 불가능하다. 제 아무리 노력해도 산다는 것 자체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살상에 기여하는 일이다. 비건들이 의존하는 농업도 간접적으로는 동물들을 죽인다. 완벽한 비건은 없다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 비건 활동가이자 연구가는 이렇게 주장한다. 완벽한 비건을 몇 명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다수의 사람들을 더 비건적으로 만드는 것이 사회 전체로 봤을 때 훨씬 효과적이라고. 동물을 살리는데도 환경을 보호하는데도 공중 건강을 위해서 말이다. 그래서 비건은 정체성이나 명사이기 이전에 형용사이다. 비건적인 작은 노력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비건은 소수자 운동을 넘어서 정말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사실 얼굴에 있는 동물들을 마주 보면서 죽이고 먹는다는 것은 웬만한 인간이 정신을 똑바로 든 상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굉장히 무뎌지고 마음의 벽이 확고하게 쳐져야 한마디로 인간이 인간이기를 잠시 멈춰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소, 돼지, 닭과 같은 대표적인 가축들 이외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동물들에게 상상도 못할 고통과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환경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깨달은 건 그 다음에 차차나 일어난 일들이다. 나는 비건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니까 제발 존중해 달라고 애원할 생각은 없다. 아직 소수라서 힘이 없을 뿐 존중받아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당연한 걸 부탁할 필요는 없다.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 양식과 양심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소한 얼마간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받아들일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싶다. 저도 이런 글을 가끔 읽을 때마다 비건을 실천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그 생각만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계란을 먹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함이 반가웠고요. 사실 그보다 그 다음에 제가 소개를 한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저는 가슴이 탁 막히는, 밥 먹었을 때 체하는 기분 있죠.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비건이 되기로 마음먹은 순간이 생생히 기억난다. 중국의 모피 농장의 실태에 관한 고발 영상이었다. 잔인하게 전기 충격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진 시뻘건 동물 사체들이 잔뜩 쌓여있는 더미 사이로 피투성이가 된 너구리 또는 여우 한 마리가 기절 상태에서 깨어났다.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친구였다. 채 마르지도 않은 핏방울이 맺힌 눈썹을 껌뻑이며 현실이 믿겨지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얼굴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잔인성에 몸서리치며 깨달았다. 우리가 동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저 악랄함에 동참할 수 없어. 아니 동참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이 영혼들을 위해 뭔가 해야겠어. 그리고 그 첫걸음이 비건이었다. 매년 1억 4천만 마리가 도축당하는 소, 송아지, 양, 돼지. 그들의 절반가량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가죽 생산은 환경 파괴도 매우 심하다. 겨울만 되면 거리를 걷는 것이 고역이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모피를 걸치고 양모를 쓰고 오리털이나 거위털 잠바를 입고 다닌다. 비건 친화적인 공동체를 최대한 확장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다. 모두가 역할이 있을 것이다. 맛있는 비건 레시피를 개발할 사람, 비건 패션을 선도할 사람, 브랜드를 만들 사람, 전용 모임을 조직할 사람, 페스티벌을 기획할 사람, 자원봉사를 할 사람, 잠입 주제로 현실을 폭로하는 영상이나 다큐를 제작할 사람, 미디어 채널을 운영해 이런 소식들을 퍼뜨릴 사람, 비건 먹방을 찍을 사람, 비건 운동선수가 될 사람, 전문적이고 권위가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 의사와 영양학자, 비건 친화적인 정책을 만들어줄 정책가, 비건으로 얼마든지 육아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줄 부모,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 본 시리즈 영화 음악으로 유명한 뮤지션 모비는 열렬한 비건 활동가이다. 그는 심지어 자신에겐 음악보다도 동물 보호가 훨씬 더 중요하며 동물 보호가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나도 만약 누군가 나를 기억한다면 동물과 자연을 보호하려고 행동했던 사람으로 남고 싶다. 저도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저도 행동을 해야겠죠. 오늘의 이 불편함이 더욱더 커져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때까지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100% 비건이 되지 못할지라도 지구와 동물들에게 끼치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더 건강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자의 에필로그를 실으면서 이 책의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북한산 자락에 부모님 댁으로 피서를 와 있습니다. 여기서 더위를 식히며 차분히 책을 마무리할 심산이었죠. 많은 비건들이 가족들과 갈등을 겪는 데 비하면 전 운이 좋은 편입니다. 물론 이미 출가한 지 오래라 가족과 자주 만날 일이 없기도 하지만요. 출가라는 말을 하고 보니 제가 몇 년간의 외국 생활을 마치고 부모님 댁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께 한 말이 기억납니다. 아들이 중2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에게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제 가는 길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죠. 원래도 거의 채식을 하셨지만 요즘 들어 더 비건적인 생활을 추구하게 되셨고요. 제 누님도 가족 누군가의 생일이 되면 제가 먹을 수 있도록 비건 케이크를 챙겨주시고 평소엔 요리도 잘 안 하는 동생도 형을 생각해서 가끔 야채 볶음밥도 해줍니다. 불교계에 오래 몸담으셨던 아버지는 70이 넘는 나이에 공장식 축산과 살처분 문제로 불자들이 앞장서서 해결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에 대한 배려를 넘어 내게 영광까지 주는 가족의 일원인 것은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성실한 재활용 실천자인 어머니께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뉴스에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가 연일 보도되면서 실제 재활용 비율이 수거량의 10%도 채 안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어머니는 배신감에 망연자실하셨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분리했건만 이쯤 되면 거의 국가적인 사기 수준이라 뭐라 위로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망도 잠시, 얼마 후 부모님 댁을 다시 방문했더니 어머니가 플라스틱 용기에 붙은 스티커를 열심히 벗기고 계신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재활용이 안 된다. 드디어 쉽게 스티커를 떼는 요령을 알아냈다. 나라도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고 하시면서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환경 문제에 제법 신경을 쓴다고 자부했던 나도 그 뉴스를 접하고선 이제 재활용은 대충 해야겠어. 어차피 노력해봤자 제도도 안 바뀌면 헛수고니까 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잠시의 낙담은 있을지언정 포기를 모르는 에너지가 샘솟는 모양입니다. 안변의 교회 신도가 되길 겁에서 생기는 힘일까요? 아무튼 제게 힘이 되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이 책까지 쓰게 된 데에는 모든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우리 집 강아지 나니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악독한 사료회사의 사료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신장병에 걸렸으나 낙천적인 성격으로 집안의 가장 어두운 계절에도 반짝이는 요정 같았던 나니. 말년에 접어들수록 병마와의 싸움이 치열해지고 고통도 심해졌을 텐데 그 연약하고 작은 몸을 이끌어 마지막 순간까지 의젓한 모습을 보여준 그녀의 생애를 지켜본 저에게 동물에게 영혼이 있는가는 더 이상 논쟁거리도 아니었습니다. 동물과 가까이 생활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살고자 하는 의지, 고통과 감정에 대한 지각, 그리고 자식을 향한 애착이 결코 인간에 뒤지지 않음을 말이죠. 평범한 진리지만 내가 직접 이름을 붙여주고 돌보며 사랑의 시선으로 성장 과정을 지켜본 존재를 통해 그 깨달음이 한층 더 깊고 단단히 머리와 가슴에 뿌리 내렸나 봅니다. 모든 의미 있는 죽음은 남겨진 자들에게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죠. 나니의 죽음 이후 저도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스톨 속에 갇힌 돼지, 그물에 걸린 황새치, 오로지 죽기에 태어난 소년 병아리, 모두 우리 나니였습니다. 그들 모두 사랑받아 마땅한 생명들이라는, 아무도 함부로 해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조금 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찾아온 삶의 변화를 받아들인 일도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저처럼 개를 통해 동물의 세계에 입문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영장류 학자인 저의 형은 영장류가 인간과 동물 세계를 이어주는 동물 왕국의 대사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개에게 감정을 이입하면 다른 동물들에게도 쉽게 마음이 열리기에 동물 보호 운동은 대부분 개나 고양이에서 시작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이 보편적인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계곡이라는 암초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첫발을 딛고 올라서야 할 디딤돌을 먹어치우는 셈이니 우리의 동물권 운동은 진전을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수만 년 동안 우리를 신뢰해온 가장 가깝고 충직한 동물마저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것. 가난했던 시절은 생존을 위해 그랬다 치더라도 그럴 필요가 없어진 현재까지 기호식품으로 먹는다는 것. 그리고 똑같은 개를 오로지 인간 편의에 의해 식용과 애완용으로 구분해 놓고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 함의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단순한 문화상대주의로 정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은 너무도 멀고 역사가 진보하기는커녕 자주 퇴보하는 듯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사람들 역시 조금씩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이 어둡게 느껴질수록 이따금 빛나는 한 줄기 희망을 놓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강아지 한 마리에게서 그 교훈을 배웠습니다. 어느 동물 구호단체가 중국의 개고기 시장에서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 끓는 물에 던져지기 직전에 구출한 강아지였죠. 출혈이 심한 이 작은 아이를 한 활동가가 자동차 운전석 옆에 태우고 서둘러서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죽다 살아난 강아지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눈만 껌뻑이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얼굴에서 분노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왜 이토록 큰 고통이 가해지는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인간이나 구하려고 하는 인간이나 둘 다 인간인데 그쯤 되면 인간은 다 물어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개가 머리가 나빠서 혹은 단지 저항할 힘이 없어서 그렇게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개가 구별할 줄 알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는 놀랄 만큼 많이 보고됩니다.
폭염꾼에게 작사를 맞은 상태에서 자신을 구하려고 접근한 인간을 해치지 않는 고래, 자신을 구해준 어부에게 자꾸 찾아오는 상어 등. 그 강아지는 결국 과출혈로 죽었지만 악의 구렁텅이에 떨어져도 선에 집중하던 그 태도에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아름다운 한 영혼의 죽음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깊이 애도합니다. 하루에도 수억 마리씩 인간의 단순한 취향과 미각 때문에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모든 비인간 동물들의 죽음도요. 중략하고요. 이 작은 책이 누군가에게 어떤 변화의 출발점일 수 있다면 이들에게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에필로그 편을 왜 실어줬는지 느껴지시나요? 앞에 본문의 내용만큼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서툴지만 제가 했던 결심을 더욱 단단히 붙잡아주는 그런 에피소드가 실려서였어요. 어쩌면 이 녹음을 듣는 사람들이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녹음을 다시 들어야 될 때 얼마나 또 마음이 불편하고 아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때 변화할 수 있는 힘도 생길 것 같습니다.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